김경수 경남지사가 사흘 만에 다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는 건 정치의 당연한.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행 중이던 BMW 차량 2대에서 불이 나 화재 차량이 36대로 늘었습니다. 이번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BMW가 결함을 은폐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남북이 다음 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청방 농성에 나섰습니다. 오는 29일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수박 가격이 한 달 새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폭염으로 물량이 부족해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트에는 벌써부터 채소류의 물량이 동났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 가격도 들썩이고 미국의 이란 제재로 기름값도 더 오를 추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의 두 번째 소환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사실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처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1차 조사 후에 특검팀이 아직 물어볼 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시간이 꽤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소환 때는 자정쯤 다음을 기약하며 조사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 소환 조사는 훨씬 더 늦은 시간에 끝날 전망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가급적 오늘로 김 지사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7시 반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조금 전인 8시 반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와 양측 변호인이 입회하에 대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엔 허위범 특검과 별도 면담 없이 곧바로 영상 녹화 조사가 시작됐고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댓글 조작 인지 보고 여부와 경고보험금 2,700만 원의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김경수 지사 1차 소환 때는 상당히 여유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김경수 지사는 비교적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소환 조사 때는요, 김경수 지지자들 120여 명이 모여서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김경수 힘내라 이런 구호를 외쳤고요. 김 지사는 이에 화답하듯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의 아내 김정순 씨도 나와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 의원 90여 명은 김경수를 구속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지만 양측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지사는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또다시 특검 수사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본인을 향한 각종 혐의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굳이 드루킹에게 자문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에게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는 건 정치의 당연한. 예, 특검이 청와대 송인배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언급을 했죠. 소환 일정은 잡혔습니까? 네, 아직 특검팀과 청와대 간 소환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팀 관계자들은 오늘이 지나면 남은 수사기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주말 안에는 소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드루킹에게 김경수 지사를 연결해준 인물입니다. 또 드루킹 측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드루킹 체포 직후 오사카 총영사 추천 대상인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를 만나 면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홍영재 기자가 지금 전해온 것처럼 지금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대질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마주 앉게 된 셈입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지켜봤는지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겠죠. 이어서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질신문을 위해 특검 사무실에 나온 건 오후 1시 40분쯤.
한번 나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김 씨는 평소 자신의 변호인에게 권력자인 김경수 지사와 대지라는 것이 두렵다며 사실대로 얘기할 자신이 없다는 신경을 피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둘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드루킹 김 씨는 특검 사무실 대기 도중 결심을 굳히고 칸막이 없이 당당히 대질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의원회관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댓글 조작 사건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는 각각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사의 질문에 교대로 대답합니다. 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됩니다. 특검팀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보고 승인했는지, 댓글 조작을 보고받았는지, 6.13 지방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인사 제안을 했는지 등을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대질신문 내용과 확보된 증거물을 대조해 분석한 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가려내게 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표 경선 중인 민주당의 김경수 지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오히려 피해자다. 나도 김 지사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발언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내 김 지사의 위상을 짐작해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소환한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현직 그 지사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소환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지사 선거 직전 김 지사의 불출마 선언을 자신이 말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일 뿐이라며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를 옹호했습니다. 저도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것을 당이 지키고 보호해줘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누가 선거운동하겠습니까? 송영길 후보는 김 지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루킹은 약간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이 언론 플레이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또 다른 여론 조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김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으로서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 감싸기 경쟁을 하듯 특검을 모욕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오늘 달리던 BMW 승용차 두 대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차량 모두 그동안 주로 문제가 됐던 520D가 아닌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리콜 대상도 아니어서 BMW 화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성산터널 부근을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BMW 320D 2014년식으로 리콜 대상입니다. 배순환 장치에서 그거를 냉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제 프로그램들은 냉각이 돼야 되는데 그 냉각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앞서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도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동승자와 운전을 교대하기 위해 졸음 쉼터에 차를 세웠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차량은 BMW 730LD 모델로 리콜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연식을 따지면 리콜 대상은 아닙니다. 7 시리즈는 가솔린 모델이 두 차례 불이 났었지만 디젤 모델 화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 재순환 모듈도 쓰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니까 별 걱정은 안 했는데 갑자기 불이 나니까 이제 포터에서 다시는 BMW 타기는 어렵죠. 오늘 화재로 올 들어 주행 중이나 주차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6대로 늘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36대의 BMW 차량이 운행 중 화재로 불에 탔습니다. 정부가 운행 중단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 절반 이상의 리콜 대상 차량이 안전진단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BMW 본사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차를 팔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서비스 센터입니다. 밀려드는 차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안전진단 받으신 거죠? 그거 확인하려고 왔어요. 예약 안 하고 왔는데 40분쯤에 왔거든요. 14일까지는 안전진단을 끝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진도가 좀처럼 안 나갑니다. 오늘까지 리콜 대상인 10만 6,317대 가운데 절반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진단을 마친 차량 가운데서도 2,500여 대는 부품이 없어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본사와 논의해 최대한 빨리 부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잇따라 불이 나면서 다른 원인 가능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EGR 교체가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매니폴드 쪽에 끼는 찌꺼기에 대한 부분들을 걸러내서 청소하는 부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이 제거된 게 아닙니다. BMW 화재 사태는 이제 경찰의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BMW 본사가 결함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숨겨왔다며 피해 차주들이 고소에 나선 겁니다. BMW가 이미 2016년에는 EGR 밸브와 EGR 쿨러에 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알았고 BMW 피해자 모임은 본사 기술 책임자들과 BMW 코리아 최고위 임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부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군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EGR 밸브고요. 이게 쿨러라는 그 문제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EGR 밸브라는 부품이군요. 예, EGR 밸브 쿨러고요. 요거는 이제 인테크 매뉴얼 들어서 흡기 매뉴얼도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BMW에서 떼낸 건 아닌 거지요? 네, 이렇게 그러나 불이 난 건 지금 불이 나는 건 똑같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불난 부분을? 불난 부분은 여기 이쪽에 이렇게 여기가 불나서 다 탄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불이 났습니까? 네. 요새 자동차들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게 배출가스를 줄여서 그걸 태우는 장치도 있지만 또 엔진에서 발생될 때 이제 오일가스가 나옵니다. 전문용어로 블로바이가스라는 건데 그거를 다시 이쪽 흡기 쪽에다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배기가스하고 블로바이가스, 오일가스 둘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되면 이 사이에 때가처럼 많이 쌓여요. 한 0.5mm 정도 많이 쌓이거든요, 스케일이. 때가 쌓여서 그게 불이 붙는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가연성에서 뜨거운 공기가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EGR밸브가 고장나면 열려있는 상태로 고장나면 뜨거운 공기 200도 정도 이상 되는 것이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오일하고 만나서 불이 붙는 거죠. 근데 닫혀 있는 상태로 고장 불은 안 나는데 지소산화물, 배출가스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라면 지금 이 부품을 교체하는 데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일단 좀 화재 위험을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어떤 뭐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된 거는 흡기 매니폴드 여기 이쪽에 때가 낀 것을 깔끔하게 청소만 해주면 돼요. 이건 고난이도 아니고 일반 카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6만에서 7만 넘은 차는 여기만 청소해주면 화재 위험은 당분간 없을 겁니다. 당장 부품 교환이 안 된다면 일단 주변에 카센터 가셔서 청소만 해줘도 화재 위험은 뭐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지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이제 불이 또 2대가 났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7시리즈 이거는 굉장히 비싼 자동차 아닙니까? 이건 또 리콜 대상에도 없던 차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EGR 밸브가 열려서 고장 나는 것들은 그쪽에 또 냉각수가 새는 건 그쪽 고장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고장 났다서 불이 붙는 가연성은 아니거든요. 불이 붙을 수 있는 건 오일 찌꺼기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오일 찌꺼기가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럼 타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 감싸고 있는 흡기 매니폴드가 이 재료가 뭐냐가 중요해요. 이게 불연성이 아니라 가연성이라는 거죠. 그 오일 찌꺼기가 오랫동안 타면 여기 안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불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가연성이기 때문에 이게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불이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를 전복시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품의 이 부분이 불에 잘 타기 쉬운 재료로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떤 차든
이론적으로 불이 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BMW는 고성능이어서 먼저 진행됐던 것이고 BMW는 다른 수입차를 똑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산차들도 똑같이 불날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독일 본사 기술진이 와서 바로 이 EGR 부품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없다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나라가 배출가스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EGR 밸브 열림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열고 닫는 많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중요한 건 소프트가 잘못됐든 뭐 쿨러가 나갔든 EGR이 열렸든 불이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다는 얘기는 여 안에 오일지가 쌓이게 되고 또 이게 가연성이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부품도 가연성이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는 이 부품의 재료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불연성 제조로 바꾸지 않으면 국내 차든 물론 수입차 모두가 다 불날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올여름 폭염이 뭐 굉장히 심한데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겨울 되면 여기 있는 장치들이 바람에 의해서라든가 추운 날씨 때문에 냉각이 될 텐데 날씨 더우면 그쪽에 안에서 온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10만 대 이상 리콜을 해야 되는데 사실 BMW 서비스 센터에서 다 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떻게 그렇다 차를 안 탈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간단하게 그 부품을 교환하기 전까지는 흡기 매뉴얼들의 청소를 오일지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정비 공장이 3,500개가 있고 또 카센터도 한 5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걸 꼭 BMW 61개에서 이걸 교체하는 거를 그쪽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정비업체에 7 정비 공장에 나누면 아니 그 10만 6천 되면 정비공장에 3,500개면 10만 6천 3,500 나누면 며칠이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토부가 운행 정지 명령 내리기 전에 일단은 좀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홍보를 좀 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기업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게 사실이라면 한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이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산 석탄을 사다 쓴 것으로 의심되는 남동발전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 문제를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죠.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포 미국 하원 비확산 무역 소위원장은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예외인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를 통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언급에는 많은 조건이 붙어 있다며 한국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미국 정부가 그런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간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면 왜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제재 얘기가 나오냐고 되물었습니다. 기업이든 한국 정부든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정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북한이 거절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 핵탄두 70%를 6에서 8개월 안에 미국 측에 넘기라고 요구했는데 북한이 이 제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도 자세히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북한은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강도적 요구라고 미국을 맹비난한 게 이걸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차례 평양을 찾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난 2달 동안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의 60에서 70%를 길게는 8개월 이내에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북한으로부터 제거한다는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핵탄두 보유량을 완전히 제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폼페이오 방북 직후 강도적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미국은 빠른 속도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e're engaged in patient diplomacy, but we will not let this drag out to no end.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도 확고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했다며 비핵화 조치를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가을로 예정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이 회담에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통지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13일 개최하자는 제의를 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보낸 우리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단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올 들어 1월과 3월, 6월에 3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이 이르면 이번 달 조기에 만날 것이란 전망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거리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식업계 현장을 찾았는데 여기서도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동훈 기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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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사거리 한켠에 천막도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접수받는 곳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거리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천막도 전국 10여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이 천막을 시작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걸기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발언에서는 최저임금의 임대료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매출 하락 부분과 물가 상승과 어떤 임대료 부분에서 내다보면 저희가 직원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외식업계 종사자들과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 모두는 서민들 바닥 경제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소득은 늘어나서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 소상공인들은 오는 29일 총궐기 투쟁을 예정대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인천광역버스 운전기사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전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21일 운행이 중단됩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22억 적자 운행, 광역버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인천 지역 광역버스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약속한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23억입니다. 도저히 운행을 불가합니다. 이거. 광역버스 업체 6곳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객 감소로 지난 3년 동안 평균 16억 원의 적자가 났고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기사들도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최대 100만 원의 급여 차이가 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공영은 급여를 좀 올려주고 이런 우리 광역버스는 좀 천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버스 업체는 시에서 약속한 재정 지원이 최근 무산되자 폐선 신고를 했습니다. 오는 21일 첫 차부터 서울역과 강남역 등 19개 노선 254대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수익구조 개선과 준공영제 포함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여기서 변칙이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상당히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살짝 어떤 변칙을 끼어드는가 이건 안 된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노선 폐선 여부를 16일까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만약 인천광역버스가 모두 멈추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떠안을 수밖에 없겠죠. 아예 대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막차 시간도 크게 앞당겨지게 됩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이 폐지되면 제일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은 목적지까지 편하게 앉아서 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침 출근 시간 버스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기도 어려워집니다. 광역버스가 아무래도 편하긴 더 많이 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먼 거리를 한 번에 이렇게 가주니까. 대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붐 비면은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찝찝할 것 같기도 해요. 막차 시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광역버스는 서울역에서 새벽 1시까지 있습니다. 지하철 막차는 이보다 1시간 20분 더 빨리 끊어집니다. 마지막 열차를 놓치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기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가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택시 타고 가실 수 있나요? 아니요. 택시는 너무 가담 부담이라서 안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피곤한 몸을 맡겨야 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폭염이 물가 인상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2배 정도 오르고 우유와 유제품도 값이 오릅니다. 여기에 기름값까지 고공행진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백화점 과일 코너. 9kg짜리 수박 한 통에 4만 원입니다. 2달 전만 해도 2만 원대였습니다. 복숭아가 좀 많이 비싼 것 같고 수박도 와서 보니까 거의 4만 원대예요. 그래서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새 수박과 토마토는 2배, 복숭아는 50%가량 올랐습니다.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값도 2배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폭염 탓에 출하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일부 마트에는 벌써부터 채소류의 물량이 동났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가축 489만여 마리가 폐사하면서 축산물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0원이었으면 지금 상태는 3,500원 공급의 차질도 있고 또 아무래도 더우니까 자라질 않잖아요. 우유 원료인 원유값도 5년 만에 4원 인상되면서 우유와 유제품값 인상도 예고됐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기름값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서울의 휘발유값 평균은 리터당 1,700원을 넘었습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게 이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서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식품과 기름값 인상은 연쇄적으로 공산품 가격을 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BMW 차량 화재 사고로 불안감이 퍼지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달리던 에쿠스 차량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방화나 차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고 소방관들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차량은 내부가 모두 불에 타 뼈대만 남은 모습입니다. 본넷에서 연기가 나면서 본네트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불이 났어요. 차량 내부에서. 이미 펑 하는 순간 이미 불길이 창문 밖으로.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북 상주 남상주 나들목 인근 국도에서 에쿠스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수석 탑승객이 숨졌습니다. 운전자 57살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임정현 씨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갔을 때는 하면 저거 내부에는 불이 다 완전히 다 붙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중태에 빠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내부가 많이 탔고요. 근데 본네트도 휘굽을 정도로 화재 차량 결함일 수도 있고.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일부터 정밀 감정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특수장비를 이용해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행거리를 줄여서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공터에 있던 수상한 남성들을 덮칩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운전대 아래 네모난 기계가 차에 연결돼 있습니다. 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모 씨는 2년 동안 건당 80만 원가량을 받고 중고차 145대의 주행거리를 줄였습니다. 송 씨는 인적이 드문 갓길 등에서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했습니다. 단말기로 어디서든 5분 안에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송 씨를 통해 중고차 주행거리를 최대 4만 킬로미터가량 줄인 뒤 시세보다 많게는 500만 원 비싸게 팔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전혀 안 가죠, 사실. 어떻게 믿어요, 그냥 새 차 사는 게 낫지, 이제. 출고 뒤 4년 동안은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아 주행거리 조작을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이 대상이었습니다.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부품 교환이나 차량 정비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어서 사고 발생 등 안전에 위협을 주고 경찰은 송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 등 1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돈스코이오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일해양기술 전현직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돈스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용석 신일해양기술 대표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제1재간 인수는 무산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최 대표에 이어 지난달 24일 사임한 류상미 전 대표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류 전 대표는 신일해양기술의 실질적 운영자인 류승진 씨의 친누나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돈스코이오를 보물선이라 홍보한 이유와 핵심 인사들의 그룹 내 역할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신일그룹은 순수히 돈스코이오의 탐사와 발견시 인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경찰은 지난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일그룹 돈스코이오 국제거래소 대표인 유모 씨를 조사했고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 류승진 전 대표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참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낮은 가동률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검사를 위해서 가동을 중단한 기간까지 계산에 포함시켜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 직전 작성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용률이 54.4%를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용률이 60%만 돼도 경제성은 22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한수원이 밝힌 지난 2015년 1월부터 3년 동안 월성 1호기의 평균 이용률은 57.5%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고장과 경주 지진 점검으로 이용률이 53%였고 2017년에는 정비로 인한 가동 중단으로 40%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은 이용률이 95%였습니다. 특히 2017년의 경우에도 가동 중단 전까지 넉 달간의 평균 이용률은 100%가 넘습니다. 경제성 기준인 이용률 54.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허위 진단을 냈습니다. 자, 40.6% 5월 28일부터 지금 정기검사한다고 가동을 안 해놓고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걸 전년도 이용률이라 그래서 경제성이 낮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월성 1호기 수면 연장 여부에 경제성이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3년 만에 결과가 바뀌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경주 한수원을 찾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연료비가 LNG의 19분의 1인 원자력을 생산하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은 되지만 한수원에는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요즘 관료들이 대통령 말도 잘 듣지 않는다. 관료들이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즉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말을 청와대 내부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목됐는데 청와대는 장 실장과 박 전 의원이 얘기를 나눈 적조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의 당사자를 만난 사연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에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며 관료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고 전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라 답답하다며 인터넷 언론사라도 만들어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갈등설이 꽤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느낌이라며 균형추는 이미 기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관료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개혁 성공 못하고요. 진짜 적폐 본사는 거기에요. 발언 당사자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설에 휩싸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추측이고 완전히 틀렸다며 장 실장은 박 전 의원과 얘기 나눈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 전 의원도 발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조사보다 무려 5%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그동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청와대의 반응이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2% 하락한 58%를 기록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도 70%대 중반이던 지지율이 2달 만에 뚝 떨어져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청와대가 이번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지율이 올랐을 때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예민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회의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BMW 화재 사고 문제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에 왜 빨리 대처하지 못했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처의 집행 절차가 SNS 등에 따른 민심 위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하고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대응책도 제시됐습니다. 임 실장은 내부적으로 실무적 조치가 늦었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지율이 59.8%로 떨어졌던 남북 단일팀 논란 당시에는 청와대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 뒤늦게야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빨리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 등 정치 현안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명목만 바꿨지 특수활동비는 결국 그대로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 들어보시고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대명청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강 기자, 문 의장이 특수활동비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들리는데 그럼 결국 특수활동비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일단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 예산은 61억 원인데요. 이 폐지 대신에 양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겨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는 건 결국 그동안 특활비를 취지에 맞지 않게 판공비처럼 써왔다는 걸 인정한 셈이기도 하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특활비라는 것은요, 이 정보 수집 등 기밀을 요하는 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굳이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빙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이 특활비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판공비로 쓰여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예, 앞으로 이제 국회 운영위 소위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원내대표들은 이 내년 특활비 예산을 업무 추진비, 일반 수용비, 기타 운영비, 그리고 특수 목적 경비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껏 써오던 특활비를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떼어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어떻게든 국회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활비 예산은 살려두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정작 지금까지 써온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국회는 불복하고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18대 그리고 19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을 내려서 특활비 수령 명단과 액수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판결은 공개하라고 나올 게 뻔한데도 이 항소를 준비하는 것은 20대 전반기 내용은 현재 현역 의원들의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결국 국회가 또 꼼수를 쓴 것 같긴 한데 스스로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 견제가 어렵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유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한 미군 장병의 녹슨 인식표가 68년 만에 가족들 품에 돌아갔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아들들은 이제 70이 넘어 아버지의 흔적을 받아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녹이 슬고 일부는 뜯겨져 나간 작은 금속 조각. 북한이 돌려보낸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인식표입니다. 68년이 흘렀지만 맥데니얼이라는 이름과 군번은 또렷합니다. 인식표의 주인은 1950년 11월 평안북도 운산전투에 참전한 육군 상사 찰스 맥데니얼. 운산전투는 미군과 중공군이 처음 교전한 곳으로 중공군의 기습으로 많은 미군이 희생됐는데 맥데니얼 상사도 당시 전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맥데니얼 상사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3살과 2살이었던 그의 두 아들.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이 돼 아버지의 유품을 받아들었습니다. I have absolutely no memory of my father. That I'm proud of what he did, what he accomplished, and that he was part of a generation of people that did that. 하지만 아직 맥데니얼 상사의 유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돌려받은 유해 중에 맥데니얼 상사가 있는지 아들의 DNA를 채취해 대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he DNA samples taken and sent to Dr. McMahon's laboratory over the next month, and then it'll be some months after that before we start to get results. 유족들은 아버지의 인식표를 품에 안은 데 이어 유해 또한 찾을 수 있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올림픽에서 볼 수 없는 종목들이 펼쳐집니다. 제트스키, 클라이밍, 그리고 e스포츠까지 이색 종목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소개합니다. 굉음을 뿜으며 질주를 시작하는 제트스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스피드에 요리조리 장애물을 피하는 스릴까지
레저 스포츠 제트스키는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의 당당한 정식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6명, 맏형 김진호는 경력이 무려 25년이나 됩니다. 내가 나이가 40이라도 20대에 있는 난 아직 아닌다 봐요. 땅 위에는 클라이밍이 첫 아시안 게임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최다 우승에 빛나는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도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극한의 힘을 다 쓰면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코스를 등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큰 매력이. 클라이밍은 이번 아시안 게임은 물론 2020년 도쿄 올림픽에까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금메달로 여제의 명성을 증명하겠다는 게 김자인의 각오입니다. e스포츠도 시범 종목으로 아시안 게임에 포함됐습니다.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2 등 6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프로게임단 SKT T1 소속으로 연봉이 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스타 프로게이머 이상혁이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 출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한류 배우가 거울 앞에서 한껏 포즈를 잡습니다. 유명 가수가 까닭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3,200만 가입자를 거느렸던 싸이월드에는 스타들도 다투어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어보려 했습니다. 아기자기한 미니 홈피, 사이버 친구를 맺는 일촌, 가상화폐 도토리. 1999년 등장한 싸이월드는 요즘 SNS의 원조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5년 늦게 시작한 페이스북에 밀려 사람들 기억에서 그만 멀어지고 말았죠. 국내에만 머물렀고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게 실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싸이월드가 세계화에 실패한 것은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실명 인정제를 비롯해 까다로운 규제 탓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페이스북처럼 됐을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사령탑 김동연 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인데 정부의 규제는 95위입니다. 이런 규제 정글 속에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 개혁을 강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자고 나서자 핵심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를 둘러싼 청와대와 진보 진영 갈등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때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국가 경영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예로 들었듯 19세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한다며 붉은 깃발을 흔들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다가 자동차 산업이 낙후했습니다. 그 깃발이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세계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우며 창의적인 신산업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안돼 공화국이라는 자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정치와 이념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실용주의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기대합니다. 8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안돼 공화국이었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처럼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리는 비기 때문에 단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어제까지는요, 열대야 일수가 12.6일로 역대 1위를, 폭염 일수는 23.9일로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서울 35도 선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 변수가 있습니다.
태풍 야기인데요. 현재로선 중국에 가깝게 북상할 것으로 보여 폭염 지속이 예상되지만 만약에 한반도에 더 가깝게 올 경우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폭염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태풍의 영향권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보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도 곳곳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아침 기온 역시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뜨거운 햇살과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양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9일 목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